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뉴스와이드 1월 3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초부터 제1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치권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일제히 유감을 표명한 정치권에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신년 행사 규모를 축소하거나 취소했고 일부에서는 총선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의 탈당 또는 신당 창당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김덕모 호남대 교수와 함께 새 정치권의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에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치권 전체가 큰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위원장님 어제 많이 이제 뉴스 접하고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자유대한민국 민주화 인권을 수호한다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피습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와 빠른 회복을 정말 기도드리면서 특히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은 대전에서의 신년 할애식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재명 대표님의 저 모습은 나도 이러한 상황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정파와 이념과 계파의 갈등을 벗어나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어제 이제 보셨을 텐데 이게 우리 네. 사회의 좀 극단적인 모습의 한 면을 보여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 역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과 그에 따른 철저한 수사 이것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다시는 이런 정치 테러가 이 땅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이기에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재발 방지의 중요성, 항상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자, 이 같은 정치인 테러 사건이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잊을만 하면 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006년에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또 지난 대선 때인 2021년에도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정치인을 향한 테러가 반복되는 이유,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또 사회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네, 저는 일단 이 양극단의 이 정치 이것이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갈등 고조와 또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고 또 대화와 타협이 실종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정치가 원만하지 않고 정치가 성숙되지 않은 가운데서 민주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또 자신의 뜻과 다른 정치 세력을 폭력으로라도 응징해야겠다고 하는 이 극단적인 생각과 행태가 이런 일을 빚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실제로 직접 이제 정치 일선에 계시니까 또 이게 더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좀 이제 이런 것들 좀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이런 정치를 이런 극단의 정치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점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은 개인의 편집증이나 망상에 의한 일탈이라고는 봅니다마는 그 원인은 우리 정치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는 국민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고 정말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어주는 생활 정치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 일상을 보면은 선거 때만 나타났다가 그리고 당선되면은 모두가 여의도로 떠나버리고 그리고 4년 뒤에 다시 나타나는, 그렇다면 국민들의 그 어려운 처지와 환경을 누가 위로해 줄 것이고 누가 어루만져 줄 것입니까? 이런 데서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들은 내 곁에 없다. 정말 불안하다. 이러한 게 편집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대망상이나 극단적 편집에 의한 병적 증세가 오늘 이러한 것을 키웠다고 보는데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큰 반성이 먼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저부터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지금도 그리웠지만은 뚜벅뚜벅 거리면서 생활 정치 그야말로 현장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정치권의 어떤 상황들이 실제 생활을 하고 있는 개인들의 삶에 이제 영향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겠지만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피습을 당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정치권과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치권에서는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정돼 있던 일정이 취소되거나 또 소속 의원들에게 불필요한 발언을 자제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정부 신년 인사회에도 결국에 이제 불참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의 분위기가 이 문제가 이제 계속 이어질지 이런 분위기가 오래 갈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계속 가겠습니까? 예, 당분간 좀 계속 갈 걸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정된 시간표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죠. 지난 30일 회동을 마치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 사실상의 어떤 4일 날 창당 선언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좀 미뤄지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대표의 조속한 회복과 또 이 수사 과정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이런 거고요. 또 비명계로 대변되는 이 원칙과 상식 계열의 의원들도 3일 날 사실은 오늘이죠. 최후 통첩을 하고 일단 그거에 따라서 정치 행보를 하겠다. 이 얘기는 뭐 탈당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좀 다소 늦춰진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물론 이 쌍특검 이 안이 조금 늦게 오고 있습니다만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이 정치 상황이 요동침으로써 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이 정치 행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에 광폭 행보를 통해서 지지율을 이끌고 또 말하자면 그 지지세를 확산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했었는데 행사도 다소 축소하고 조금 줄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치 시간표가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거고 국민 여론에도 저는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피습 사건에 대한 극한 갈등의 정치가 원인이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좀 전에 이제 또 저희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이게 자극적인 발언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단속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미 뭐 민주당 안에서는 친명계와 또 비명계 이렇게 또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 또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를 되게 적대시하고 서로를 되게 서로에 대한 특정 정치인을 악마화한다거나 이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도 역시 막말을 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쇼라고 한다든가 음모론이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또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치권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좀 '이게 정말 갈등의 골이 깊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런 것들 좀 어떤 식으로 해소가 돼야 될지 이게 지금 선거 치른다고 해서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이런 극단의 상황들이요. 지금 상황을 보면요. 어떤 배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정당에 의한 사전에 모의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아마 그동안 있었던 팬덤 정치의 갈등은 이 사건으로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다만 이를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첫째가 여당, 야당을 나누는 그러한 편가르기 정치보다는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서로가 손을 잡고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내 편, 네 편 하는 계파
갈등들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일정적인 그 부분을 극단적 언론도 함께 한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론들도 확실한 사안이 아니면은 단정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거. 많은 사람들은 언론에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이 그야말로 가짜 뉴스 또 사고 방송까지 나왔었는데 정말 사법당국 수사기관의 끝까지 믿고 지켜보고 그 이후에 언론들이 나서되고 또 우리 국민들도 또 개파나 여야 정당들도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지 너무 속단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제발 여야를 떠나서 함께 가는 모습이 가장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당대표가 쓰러진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오늘 비상의원총회까지 가졌었는데요. 교수님, 이제 네.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가 좀 궁금해지는 측면입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이 대표가 지금 피습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걱정과 염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표가 일종의 어떤 그 자기 업무를 볼 수 없는 유고 상태 같은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원내대표하고 또는 최고위원들이 이 중심이 되어서 당의 중심을 좀 잡아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당의 시간표들은 상당히 많이 늦춰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다지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건이 지금 보면은 당대표가 다행히도 그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조만간 이제 회복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이 당대표를 그 사임한다든지 또는 비상대책위를 당장 꾸려야 한다든지 아마 그런 그 정치적인 시스템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재명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당의 지도부들이 이 상황들을 잘 수습해 나갈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아마 이게 조금의 어떤 시간은 벌었다. 그래서 당내 어떤 갈등을 봉합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당내 갈등이 표면화해서 이렇게 갈등과 내용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조금 자제되는 이런 모습들이 이 한 1-2주간 이렇게 시간을 벌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한 이제 정치권의 어떤 혼란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최근 정치권의 가장 큰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정치권의 좀 가장 큰 이슈 중에 또 하나인데요.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통령실은 국회로 넘어오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의 법안 검토가 이어지면서 정부 이송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 여당과 정부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법안이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인데 대통령실이 이미 즉시 거부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기 때문에 총선과 공천 일정 등을 앞두고 국회 재의결 시기를 놓고 신경전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쯤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자,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제 이 대통령실이 예고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가정하에 재의결의 시기가 언제쯤으로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 제2의결 시기는 이제 뭐 15일의 여유는 있겠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아주 빠른 시간, 단시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특검이라는 게 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야만이 첫째가 되고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처리나 검사들에 의해서 조사가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거죠. 세 번째는 특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의 합의에 의한 것인데 합의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나 금년에 4월 총선이 있는데 총선 내내 매일 아침 브리핑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가 실종되기 때문에 이러한 민심 교란용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늦출 수는 없다 그래서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라서 여의도 국회에서는 제2요구에 따른 3분의 2 이상의 표결이 필요할 것인데 아마 그것도 쉽지만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자진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시기를 좀 보고 선거와 아주 관련이 없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위원장님께서는 선거가 실종되는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의결 시점이 너무 뒤로 늦춰진다고 한다면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옳다라는 입장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요 반대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치적인 상황으로만 보면 이 재의결을 최대한 늦춰서 총선과 가깝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쌍특검은 사실상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총선 압박용이고 결국은 어떻게든 이 특검법을 최대한 그 압박해서 이 여당을 공격하는 하나의 카드로 지금 활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여론에 굉장히 높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그 김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차피 총선에서 뭔가 이 총선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카드로 활용되고 있고 더군다나 그 도이치 특검에 한정하지 않고 이것을 이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특히 특검의 운영에 있어서 일단 그 특검 임명을 사실상 민주당과 정의당이 하는 그 특검을 받아라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특검의 어떤 선임과 운영 절차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거부권을 빨리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마도 거부권은 15일 안에 행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정부 여당 이야기를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념과 카르텔에 대한 언급이 다시 나왔습니다. 강서구 보선 참패 이후에 이념 논쟁보다 민생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신년사인 만큼 올해 또 민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강조하면서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운동권 청산을 시대 정신이라고 밝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 일성과도 맞닿아 있는 같은 맥락으로도 읽혔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윤 대통령은 일단 그 지금 민생과 이 이념 논쟁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의 민생 이념 논쟁이나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취임의 일성이 동일하다고 봅니다. 30, 50 시절의 이 독재 정권이 군사 정권 이러한 것들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전 국민의 요망이 있었지만은 이제 김영삼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 노태우 정부 쭉 오면서 이제 민주화에 대한 안정적인 기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신들의 특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민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정서가 식상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는 그러한 민주보다는 당신들의 민주는 친중과 친북에 의한 사회주의에 가깝지 않느냐.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한민국의 민주, 즉 경제민주화가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님과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우리 당대표는 이제 그 카르텔에서 좀 벗어나서 산업화로 가는 일자리를 만드는
청년이 돌아오는 이러한 경제적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동의를 얻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강성노조 문제,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이념적 사고들이 벗어나지 않으면은 자유대한민국 경제가 원활하게 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위기감에서 아마 그러한 운동권의 이 카르텔 조직을 타파하자라는 것이 두 일성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념적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생을 따지는 것이 그러니까 의미가 좀 덜하다. 그러니까 이념적인 문제들을 해소를 해야 결국에는 그것이 경제를 살린다거나 그것이 또 민생의 살림으로 이어지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인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좀 이어서 더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해 시작과 함께 지방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대전, 또 충청, 대구, 경북 이렇게 방문했고요. 내일은 광주에 옵니다. 지방행, 뭐 이렇게 새해 시작과 함께 광폭 행보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 교수님, 네. 자, 한 위원장이 지방을 새해 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지역 광폭 행보를 통해서 당이 좀 쇄신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당이 아주 낡은 보수 일변도에서 탈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쇄신과 전열 정비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일종의 바람을 일으키려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당연한 정치 행보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종의 어떤 조기 선대위를 가동하는 효과도 좀 노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면서 전국을 돌면서 지금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겠다,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 동료 시민들의, 국민들의 이 민심을 청취해서 그것을 총선 공약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만들겠다, 그런 의도에서 이런 행보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번에 이제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이 정치 테러 때문에 약간 이런 행보들을 좀 주춤하고 축소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방금 이제 김 교수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취임과 함께 컨벤션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에는 잠재적인 대선 후보군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그 지지율이 뭐 10% 안팎에 머물렀는데 이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뭐 그 2배에 달하는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지도가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들 결과들이 여러 나왔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임 이후 전국을 돌면서 어떤 총선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아마도 이제 공천이 될 것 같습니다. 공천에서 어떤 사람을 새롭게 영입하고 또 어떤 사람을 선거 전면에 내걸 수 있을지, 공천관리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구로 선임할지 사실상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인재영입위원장은 본인이 같이 맡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천관리위원장 어떤 사람이 올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절체절명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거기에 대한 이재명 적장과 아구는 장수,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 한다면은 장수 대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국민의힘과 아는 사람들이 했었는데 거기에 맞는 사람이 한동훈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동훈은 이제 승리하는, 반드시 총선에서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천이 중요할진데, 비대위원들은 새로운 아주 젊은 사람들로, 그래서 낡은 정치를 타파하는 것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정치 경험이 크지 않을 텐데 과연 공천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히딩크적인 감독과 같은 그런 선수 선발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번 공천관리위원장은 상당히 경험 있는 사람, 공천관리위원들은 히딩크와 같이 야전에서 충분하게 뛸 수 있는 경험 있는 야전 사령관들을 하게 될 것으로 봐서 저는
정치 전문의는 아니되 상당히 전략과 전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연령층은 좀 높아질 것이다.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성공하지 못하고 앞으로 꿈도 산산조각나기 때문에 이번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위원장님께서는 뭐 당내에 이제 여러 의견도 들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좀 정치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누가 되더라도 그 주변은 공관위원들이나 구성은 정치적인 경험이 있고 뭔가 선거를 직접 치러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꾸리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한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거대 여야의 흐름 속에서 제3지대 신당들도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신당, 같이 개혁 신당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이달 중순까지 창당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에는 공천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탈당을 했고요. 비대위원인 허은하 의원이 오늘 의원직 사퇴를 했습니다. 문병호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주 탈당을 하고 합류할 예정인데요. 교수님, 이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그 적정 분열은 필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좀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양쪽에서 이렇게 파장이 있어서 이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상당히 주목해 볼 변수고요. 일단은 저는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특히 수도권 진영 이런 데서는 3% 5%에서 스윙 보팅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보면 이 신당들이 한 5, 6% 두 당이 합치면 한 10%의 이 파괴력을 좀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아 보이지만 물론 사포 방지 심리에 의해서 쏠릴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이번 총선에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보수나 진보 쪽에 양당에서의 어떤 분열이 제3지대, 그래서 선택지를 줄 수 있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양당 독주의 정치를 조금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3지대 뭐 신당이 사실 뭐 진보나 보수나 양쪽에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든 양쪽에서 지금 뭐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추이에 따라서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두 분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보회의 NSC 상임위원장,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낸 정동영 전 장관이 지금은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할 때라며 어제 전북 전주에서 4월 총선 5선 도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정동영 전 장관과 함께 이번 4.10 총선의 시대 정신과 함의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어제 출사표 던지는 날 뭐 이런 좀 크게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검거된 범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뭐 살해하려 했다 뭐 이렇게 진술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백주 대낮의 테러, 네. 정치 테러인데요. 증오 정치가 낳은 이런 불행한 일이다. 증오 정치. 상대를 인정하고 포용하고 타협하는 정치가 아니라 네. 우리는 상대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죽이려 하고 하는 네. 그런 대결 정치를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증오 정치가 부른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4.10 총선 공식 출사표를 내셨는데 일단 2024년 22대 총선 시대 정신 뭐 어떤 거로 봐야 될까요? 하나는 심판이죠. 심판. 그러니까 채 2년이 안 됐습니다만 국민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불만과 분노는 아마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렇게 그 1년 한 7, 8개월 만에 이 분노에 끓어오르는 온도가 이렇게 갔는가.
아마 역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내외를 가리지 않고 저질러 놓은 이런 일들이 네. 그 피해자가 지금 국민들이거든요. 이 정권의 폭주를 멈추게 하려면 네. 심판해야 합니다. 그냥 심판이 아니라 철퇴를 내려야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심판과 함께 대안입니다. 대안 세력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고 다음에 바꾸려면 확실하게 대안이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이 대안 세력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4.10 선거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심판과 대안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점 어디쯤에 그러면은 그 장관님 출마가 이런 시대 정신 명분이랑 맞닿아 있는 건가요? 두 가지 다지요. 그러니까 가지 다인가요? 예.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이 79석 대 야당에 투신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네. 새정치국민회의가 79석이었어요. 민주당 180석을 뽑아주었잖아요. 그런데 존재감은 79석의 새정치국민회의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15대 때 국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16대 새천년 민주당도 숫자는 뭐 100 몇십 네. 석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이렇게 거대한 의석을 가지고 이렇게 맥을 못 추는 민주당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런데? 노선과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잖아요. 네. 야당은 기본적으로 비판과 견제가 사명입니다. 투쟁하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너무 물렁물렁해요.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싸워야 할 때다. 강력한 리더십 그룹이 필요하다.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론을 보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윤석열 정권을 백색 독재, 연성 독재, 변종, 변칙 정권 뭐 이렇게 규정을 하셨던데 이거는 뭐 어떤 취지 말씀인가요? 이 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 이외의 수단을 가지고 정치를 장악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지금 윤석열 정권은 연성 독재 정권입니다. 그리고 백색 독재라는 건 적색 독재, 네. 이 공산당 독재와 대칭되는 개념이기도 하고 자유당 이승만 독재 같은 것이 백색 독재고 변종 정권이라고 변칙 정권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백낙청 선생님이 쓰신 용어예요. 조인데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퇴보를 부른 정권이지만 네. 그 정권과도 성격이 다르다. 이 정권은 그 보수 정권의 맥과도 다른 정권이다. 그러니까 변칙적 사태다, 변종 정권이다, 돌연변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식을 벗어났죠. 그러니까 노조를 무슨 조폭으로 그런 보수 정권이 그런 정권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거부권을 예를 들어서 간호사법, 양곡관리법, 농민을 적으로 만들고 그것도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버젓이 이걸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이걸 거부권을 행사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명백히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의 상식적 범주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걸 심판할 사람은 국민밖에 없는 거죠. 미국에서는요. 다른 범죄 중에서 최대로 형벌로 다스리는 범죄가 주가 조작 범죄입니다. 네.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뿌리를 흔들기 때문에 이것은 대개 징역 100년, 징역 150년, 감옥에서 죽어라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엄중한 범죄가 여권에서는 죄 없다. 뭐 그동안 주가 조작 뭐 범죄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누가 검찰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미 뭐 수사했다 그러는데 문재인 정권 때 그 수사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남편이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핑계댈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 정권 들어와서 일체 손 안 대고 있는데 특검 당연히 해야 되죠. 저는 이 특검 거부가 윤석열 정권의 저는 결정타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타요? 예. 뭐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철퇴를 맞을 것이고 총선에서 철퇴를 맞으면 이게 탄핵의 빌미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말씀을 해주셔서 출마 선언문에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100석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2024년에 윤 정권을 합법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탄핵을 그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건가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재작년 3월 9일 날 네.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할 때는 이럴 줄 몰랐습니다. 에? 손가락 자르겠다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여러 있습니다. 이런 정권일 줄은 모른 거죠.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24년, 25년, 26년, 27년 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가질지 모릅니다. 이 정권이 하루빨리 끝나는 것이 국민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자가 잘못 가고 있다는데 그러면 수단이 뭡니까? 수단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네. 투표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을 100석 미만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이건 탄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탄핵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탄핵하라는 얘기. 뭐 그러니까 말씀하신 중에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그리고 더 하면은 대한민국이 망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더라도 무능은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 헌법과 법률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무능해. 그렇다고 그 탄핵이 되나요? 맞습니다. 그게? 불법 맞다는 행위가 거예요? 있어야지요. 네. 헌법 위반 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얘기했잖아요. 헌법 21조 네. 헌법 위반입니다. 지금 이제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느냐 하는 증거만 안 나왔지. 네. 언론 탄압에 관한 조사 특별 검사를 임명해서 이거 뉴스타파라든지 저 언론 장악 시도에 관해서 네. 조사해서 청와대 개입 의혹이 밝혀지면 탄핵 사유입니다. 또 법률 위반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건 박정훈 대령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아니 이런 식으로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사단장한테 책임을 물으면 사단장 해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거는 명백하게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였거든요. 그래서 100석 미만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은 화가 난 국민이 언제라도 윤석열 정권은 퇴출해라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보도로 일부 보도가 됐긴 했는데 뭐 사실로 확정이 된 건 아니니까 이건 좀 아닙니다. 지켜봐야 이것도 될 것 특검해서 네. 아니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통령이 통화했다는 여러 방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밝히면 되는 거죠. 통화 기록 조회하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에서 개헌 가능한 의석을 확보를 하고 개헌을 해서 2024년에 대선을 다시 치르면은 합법적으로 탄핵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뭐 내려오게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좀 결이 다른 얘기인데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개헌을 통해서 이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이 5년 이 제왕적 대통령제는 끝낼 때가 됐습니다. 그건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이 정부를 조기에 종식시키는 방안으로 개헌론은 이 개헌을 거쳐서 아마 더 탄핵보다 훨씬 더 지난한 길고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윤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 일만 가지고도 이미 목덜미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럼 200석 이상을 하면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234명이 가표를 던졌습니다.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될 거는 염두에 별로 안 두시는 거. 법률 위반의 증거가 명확한데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뒤집는다는 건 국민에 대한 반역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이미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이 극적으로 180도 방향 전환해서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국민들이 용서를 한다면 모를까 계속 이 기조로 야당을 죽이려고 하고 국민과 대결하려고 하고 흑백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는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끌고 가는 데 대해서는 이거를 제동을 걸고 합법적으로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국민의 이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뭐 당내에 이재명 뭐 이른바 호위무사를 지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재명 사당화, 뭐 개딸당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뭐 이재명을 더 지켜야 하고 그 중심에 장관님이 있어야 되고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민주당이 아까 180명 뽑아줬었잖아요. 근데 개딸이라는 개혁의 딸, 이 팬덤 그룹은 사실 180명 의원에 비하면 권한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이 팬덤이 팬들이 더 큰 힘입니까? 민주당이 그만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민주당이 지금 물렁물렁한 거죠. 물렁물렁한데 의원님이 아니 이제 장관님이 당선이 돼서 들어가면은 딱딱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의 혁신을 얘기합니다만 네. 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은 그동안 뭘 해왔느냐, 네. 뭘 했느냐, 해냈느냐 하는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패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중년의 그런 원숙함과 또 경험이 있는 노장청 조황 거죠. 그래서 경험이 있는 세대와 청년의 패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하는데 사실 혁신의 핵심은 나이 교체가 아니라 세계관 교체요. 그다음에 시국관의 교체요. 이 시국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건데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능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출마 선언 마지막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총선 전국 연속 최다 득표 당선이라는 영광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초재선 때 민주당 쇄신 정풍운동의 기수가 되고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이 되고 통일부 장관 겸 NSC 위원장이 되고 마침내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 당시 이명박 대통령한테 진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산 같은 부채 의식이 있다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거꾸로 이제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하셨으면 이제 뭐 좀 그만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하는 나라 중에서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초선을 50% 이상 배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초선을 배출하는 나라는. 미국은 10선, 하원은 10선, 15선, 20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노장청 조화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의회주의를 하는 선진국들을 보면은 선거 때마다 50% 이상을 초선으로 갈아 끼우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가 난장판입니다. 규율도 없고 질서도 없고 품격도 없고 예의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가장 불신하는 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국회입니다. 그런데 또 그 되풀이 해봐야 뭐가 22대 국회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정치 혁신은 제도를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헌법 체제를 바꾸고 대통령제를 권력을 분산하고 이 양당 죽기 살기로 맞붙어 싸우는 증오의 정치를 청산하고 합의 민주주의로 다당제로 이행하는 것, 이런 정치 개혁을 꿈꾸고 있습니다. 뭔가 경험, 연륜, 중량감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그런 정도 말씀으로 이해를. 국회야말로 경험이 필요하죠. 정치 개혁을 해봤다가 성공한 경험, 실패한 경험, 남북의 평화와 관련해서 개성공단을 만든 성공의 경험, 좌절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결합이 되는 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평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출마 선언문에서 재밌는 일화를 소개를 해주셨던데, 이재명 대표한테 제발 대통령이 돼서 나를 한반도 평화 체제 특사로 임명해달라. 내가 미국, 중국, 북한 뛰어다니면서 추락한 한반도 평화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얘기했더니 이 대표가 제발 그러셔야죠라고 화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든 생각이, 이게 한반도 평화라는 게 어느 한 사람 개인기로 뭐 세워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보관 같은 게 따로 있으실까요? 정권 교체가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 윤석열 후보 개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렇게 엉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정권이 교체돼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을 한번 2년 동안 벌어진 일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남북 관계는 얼음물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칼날 위에 서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그 옆에 있는 예를 들면 네. 통일부 장관, 북한 타도론자예요. 네. 국방부 장관, 선제 타격론자예요. 또 이 귀를 잡고 있는 네. NSC 차장, 이분은 북한 붕괴론자예요. 곧 무너진다, 곧 무너진다. 본인은 윤 대통령 자신은 흑백론자예요. 모든 세상을 이분법으로 봐요. 흑이냐 백이냐 악이냐 선이냐. 그래서 이 지경이 되는 겁니다. 이 정권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정권을 바꾸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가 만일 지난 2년 전 대선에서 원내에 있었다면 0.7%는 도와줄 수 있었다. 0.7%. 정권 안 뺏겼다 하는 얘기죠. 국회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데 일조를 하고 그 후에 한반도 평화 특사가 돼서 무너진 관계를 복원하는 게 남은 정치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이해를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무너진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한반도의 분단 체제가 78년입니다. 네. 이제 20여 년, 22년 있으면 100년이 되거든요. 남북 양국 시대가 100년이 되는 건데요. 네. 우리 국민이 적어도 100년 이전에는 이 문제를 좀 넘어가야 됩니다. 최소한 남북 국가 연합까지는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제가 2007년에 대통령이 됐더라면 2007년에서 네. 2012년 사이에 개성공단은 10개 만들어졌을 것이고 비핵화로 갔을 것이고 그리고 남북 국가 연합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아쉬워합니다.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 대선에는 실패했지만 네. 그것보다 안타까운 것은 한반도의 운명이 뒤바뀌어 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봉사를 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는 길을 열어보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정치를 하면서 많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많은 부채 의식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그래서 그 빚을 갚고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갚을 수 있는 기회, 이것은 이 정권의 폭주를 멈추게 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대안 세력으로 자리 잡고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것, 이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